네, 제64회 현충일을 맞아서 국립 서울현충원을 비롯해 전국에서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보수와 진보의 통합을 당부했는데요. 네, 그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국회 파행 속에 정상화를 위한 협상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정호빈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문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만 사회를 이분법으로 나누는 시대는 지났다. 애국의 보수와 진보가 없다면서 통합을 강조했는데 일단 두 분이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김현 의원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오늘 현충일 기념 행사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제하로 시작이 됐고 대통령께서 추도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수와 진보 이분법의 시대는 끝났다.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단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고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특히 그 희생과 헌신을 하신 분들을 애도하고 최근에 이제 사건에 연루된 가족들을 위로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는 점이고요. 결국은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그동안 그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경우 3대가 망한다라는 그런 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독립유공자나 후손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을 국가보훈처를 통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격상을 시켰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지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애국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보답하는 나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의로운 나라고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겠느냐는 것이 오늘 현충일을 맞이한 국민들의 마음가짐이다라고 봅니다. 네, 통합을 강조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 정치권 상황을 좀 비춰볼 때 의미심장하다라는 좀 그런 평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연설 중에 한미 동맹에 대한 강조라든지 또 논란의 그 여지는 있지만 약산 김원봉 선생에 대한 그 대통령의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표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애국이나 안보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가 없다라는 거는 사실은 전 세계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리고 1%의 어떤 위기 가능성만 있어도 보수 진보로 나눠지다가도 합쳐져야 되는 게 사실은 국가와 국민의 상식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대통령이 직접 그 제기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따라서 통합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그 안보, 애국에 있어서 보수 진보가 없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추념사 내용 중에서 이제 헌신에 보답할 거라는 믿음에 답을 하는 게 국가의 의무다라고 하면서 좀 실질적으로 유공자라든지 유가족들에 대한 그 복지를 좀 약속을 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대상자의 범위를 넓힌다든지 좀 지원 내용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진행 중인 것도 있다고 보고요. 참전 네. 명예수당이 2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린 거하고 그다음 참전 유공자 의료비 지원액이 3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려서 이제 60%에서 90% 감면 혜택을 본다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명패 달기를 하고 올해 21만 2천 명이고요. 내년까지 18만 3천 명. 그러니까 국가 유공자의 집에 명패를 다는 그런 걸 전개함으로 인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정신과 실천하는 것을 한다고 보여지고 특히 이제 대통령이 그 국가 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근조기를 직접 보내서 추모하는 것도 달라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대로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천안함 폭침 그리고 그 연평도 포격의 유공자 가족들과 함께 그 자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랬죠. 근데 그 자리에서 가족 중에 한 분이 그 북한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북한에 대해서 뭐 지원하는 것은 다 좋다. 그러나 어쨌든 도발의 주체였고 그 도발 때문에 대한민국의 병사들이 희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셨거든요. 적어도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병사들이 어떤 근거와 어떤 그 의미로서 희생을 하는 건지에 대한 그 동기부여 그리고 애국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고요. 또 이렇게 자기의 그 일신을
애국의 이름으로 안보의 이름으로 희생하는 사람을 제대로 기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게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문해야 될 것이고 이번 현충일을 맞아서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요. 그래서 이게 말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유공자들에 대한 그 후생 복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가족이 나라를 위해서 이런 뜻있는 일을 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국회 정상화 논의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청와대와 한국당 뭐 굉장히 좀 팽팽합니다. 청와대는 더 이상 뭘 더 물러서야 되냐 이런 입장이고 한국당은 뭐 꼼수를 부린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대통령 순방 전에 시간이 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좀 이루어지려면 글쎄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전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여론조사에서도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그 한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30%를 넘는 지지율에서 29.4%로 지금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한교안 대표가 대표되기 전에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5당 대표와 대통령이 정례화해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한교안 대표가 지금 1대1로 만나자는 걸 계속 강조와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5당이 만나던 것을 그러니까 독대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청와대는 5당 회동 후에 독대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또 독대를 주장하고요. 그래서 청와대는 그러면은 독대를 하고 나서 5당 대표가 만나자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 독대 후에 3당만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는 내용은 시작은 어쨌든 그 북한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보고 사후에 보고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여야 대표를 만나겠다라고 한 건데 대통령이 그 제안하는 것을 야당 대표가 이런 식으로 번번이 수정 제안을 해서 결국은 1대1을 하고 3당만 하겠다. 그러니까 정의당과 민평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한교안 대표의 이런 소위 그 좀 정당 정치를 무시하고 오만한 태도 때문에 지금 결국은 막말에 의해서 한교안 대표의 이 오만한 태도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는 배경, 그다음에 국정 전반에 걸쳐서 여야 대표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것은 약속된 겁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해서 논의하자. 그다음에 국회 원내대표 3당이 만나서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원내대표들 간의 회동은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자꾸 수정 제안해서 시간 끌어서 파탄이 나는 그러니까 이런 모임이 회동이 안 되게 하는 것이 뭐 작전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교안 대표가 지나치게 본인만 부각시키려고 하는 이런 정치 행위가 이런 정당 정치를 흔드는 결과로 귀결되고 대통령이 순방 전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해외 순방을 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지금의 국회 상황에 대해서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뭐 앞서서도 저희가 단신으로 좀 읽어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지금의 국회는 난파선에서 서로 선장을 하기 위해 싸우는 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지금의 국회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문희상 의장께서 답답한 마음으로 비판을 하셨는데 그 비판 자체의 일갈이 지금 현재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추가 경정 예산 6조 7천억 원에 대해서 기본적인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포항이라든지 강릉과 같은 재해 지역과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지 또 무슨 빅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뭐 여러 가지 민생 입법도 그냥 그대로 제자리에 있거든요. 그럴 뿐만 아니라 뭐 최저임금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탄력 근로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입만 열문 경제가 위기고 어렵고 빨리 국회를 정상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야당 대표는 야당 대표대로 이렇게 기싸움을 하는 것이 그리고 의장이 한마디 하시는 것이 과연 이 국가의 민생이라든지 나아갈 길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은 정말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심판이 정말 무섭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나서는 쪽이 승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든 야당 대표가 됐든 아니 한 사람 1대1로 만나는 것이나 1대5로 만나는 것이나 1대3으로 만나는 것이나 지금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서로 지금 그 마치 또 기싸움을 벌이듯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똑같으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도낀객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로 이 상황이 위기 상황이고 뭐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여 그런 필요가 있다면 만약에 대통령이 먼저 나서시면
대통령이 승자가 되는 것이고 야당 대표가 내가 비록 야당 대표지만 나라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기싸움이나 벌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먼저 나선다면 먼저 나서는 쪽이 승자다라고 예.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누구라도 좀 먼저 나서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더 이상 좀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서 6월 국회 단독 소집 카드까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좀 이게 좀 이루어진다면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글쎄요, 지금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지난 국회 선진화법을 태하는 태도 때문에 벌어진 일들, 그러니까 난장판 국회를 만들고 장애투쟁으로 나가고 예. 계속 그 이제 공전이 되고 3, 4월 달, 그러니까 2, 3월 달에 한 번도 국회가 열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비쟁점 법안만 하고, 그 다음에 5월 달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된 예. 건데요. 결국은 최악의 국회로 아마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가.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이인영 원내대표가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을 양보를 하고 협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간 게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원천 무효, 그다음에 선 사과 해야지만 된다라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선진화법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를 밟았는데 불법이라는 것을 시인하라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거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야가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까지 했으면 예. 들어와야죠. 그러고는 바깥으로 계속 돌면서 경제가 엉망이다라고 얘기하고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나 국민을 향해서 굉장히 험한 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이 문재인 정부나 대통령의 그런 정치를 계속 흔들어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흔들어서 반사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 반사이익을 보려는 것이다라는 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도끼인 객긴이라고 하지만 50보 100보는 50보의 차이가 있듯이 지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사당이 국회를 소집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마당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똑같이 자유한국당하고 같이 지륵탕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 사당이 소집해서 상임위를 할 수 있는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정개특위도 이제 5일날 개최해서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가 논의한 마당에 예. 해당 상임위 열어야 되고요. 추경안에 대해서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개특위 이야기를 해보죠. 정개특위 회의가 패스트트랙 지정 후에 처음 열렸는데 일단은 여야 4당은 이제 이 정개특위가 이번 달 말에 활동 기한이 종료되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을 이달 중에 의결을 해야겠다는 입장인데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까지는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빠진 채로 6월 달에 이제 국회를 열겠다라는 것에 대한 그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적어도 집권당은 이런 교착 상태에서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과 인내를 소진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자유한국당의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유한국당의 보수 가치를 지지하는 30% 이상의 국민들이 있고 그 국민들도 대통령이 배려해야 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요번에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1대1 만남 그리고 뭐 1대5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일단 들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그 패스트 트랙과 관련해서 한국당이 뭐라 그러냐면 국회 정상화까지 보류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원래 자유한국당의 입장대로라면 이거 자체가 무효해야 돼요. 패스트 트랙은. 그런데 국회가 정상화할 때까지 보류하겠다라는 것은 그렇게 나름대로의 출구가 마련되면 자기네들도 들어가서 정개특위가 끝나면 다시 행안위를 열어서 그 패스트 트랙의 일정에 맞춰서 하겠다는 의지를 일부분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정부나 집권당이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들어와서 자유한국당이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그때는 아마 국민들이 심판을 할 거예요.
결국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생각이 다르다 해가지고 그걸 배제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대통령께서 오늘 통합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애국의 보수 진보가 어디 있느냐고. 그렇다면 그 취지를 살려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자유한국당의 그 입장을 들어줬는데도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면 아마 지금 막말로 떨어진 지지도가 더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패스트 트랙은 이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일단 패스트 트랙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러면 최대한 330일 내지는 그 이하의 날짜에 맞춰서 지금 선거법도 그렇고 공수처법도 그렇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패스트 트랙에만 올려놓고 날짜 지나면 그냥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조정하고 수정해서 하는 작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게 정치예요. 내년에 선거가 있다 해서 선거만 신경 쓰면 이게 다 정치꾼들이죠. 정치인이 되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거는 지금 이제 정개특위가 6월 달까지 이 활동 시한이 있고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지금 있는데 연장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180 본회의까지 180일 내지는 270일이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안건 조정 회의를 열어서 90일간의 시간을 더 벌겠다라는 그런 그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활동이 6월 달로 종료가 되면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사위원회 가서 논의가 되면 이제 거기에 자유한국당이 같이 논의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네.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됐다고 결론이 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여야가 합의로 처리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게 원내대표들 간에 물밑에서 협상 진행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사실은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오면 되는데 계속적으로 원천 무효 또는 뭐 사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줄다리기를 하는데요. 지금 6월 달에도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러니까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추경은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집행될 시기에 해야지만 효과가 보는 건 본인들도 집권 여당 9년 동안 했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불 피해, 그다음에 미세먼지 대책, 그리고 그 포항 지진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적절하게 빨리 투입이 돼야 되는데 야당이 발목 잡아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뭐 국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 책임이 여당에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국민들이 누가 잘못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60% 가까운 국민들이 패스트트랙이 왜 될 수밖에 없는지 또는 추경안이 처리 안 되는 이유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이상 공전시키지 말고 지금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협조를 하는 것이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천무효다, 사과다라고 하면 여야 사당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일정 정도 여야가 합의하에 처리한다는 그 대원칙을 믿고 그 여야 상설협의체에 입각해서 1대5 회동을 하고 그 이후에 한교안 대표와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나서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아니 그 선우가 바뀌어도 되는 거죠. 그렇게 좀 진행하는 것이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 아닌가. 이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양보를 했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그런 면을 저는 강조를 드립니다. 네. 아니 뭐 다 그 나름대로 주장이 있겠지만 지금 그 10년 만에 경제 성장률이 최악입니다. 경상수지도 적자예요. 이런 상황에서 추경이라도 해가지고선 빨리 그 군부를 때우기 위해서는 소위 예산결산특위위원장이 어느 당 소속입니까? 또 당연한 민생입법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어느 당 소속입니까? 자유한국당이 심정적으로 좋고 나쁘고 밉고 곱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자유한국당이라는 제1야당의 협조가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국정을 운영해서 어쨌든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진 것도 다시 회복해야 되고 또 지금 민생 엉망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지금 신경전을 벌일 여유조차도 없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정권을 위임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 주권을 위임했으면 그런 거 하라고 주권 위임한 거예요. 기싸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지금 뭐 여러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황교안 대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죠.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어제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황 대표에게 외연 확장을 꾀하는 황 대표에 가장 필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회 정상화죠. 예, 예.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2040 토크 콘서트하고 그다음에 그
핫도그 60개를 이제 뭐 직접 만들어서 전달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셨는데 그건 네. 국회 본청 앞마당에서 하고 하나는 이제 그 외국의 귀빈들이 왔을 때 이제 만나는 그 장소에서 콘서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지금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한교안 대표는 대통령과도 만나고 여야 대표들을 만나는 게 더 시급한 현안인데 대선 가도를 위한 무슨 그 일정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외투쟁하다가 막말이 나와서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중도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서 국회 앞마당에서 그 핫도그를 주는 것이 무슨 중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회는 내팽겨치고 국회 앞마당에서 행사를 하고 토크 콘서트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인을 불러서 노래를 불러요. 만남이란 노래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색하고 국민들을 의아해하게 하는 이런 행동과 그 말이 연속적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뭐 농담이겠지만 그 본인이 또 한 말이 굉장히 또 논란을 야기시킨 색스폰 연주 뭐 그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뭐라 했다. 그런 얘기들이 그 토크 콘서트에서 나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일에 선후와 완극과 그 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직자가 취해야 될 태도라고 저는 보는데요. 선후도 안 맞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중요도와 덜 중요함에 대한 분별이 없습니다. 지난번 장애투쟁할 때 한참 레드카페트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핫도그도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한 퍼포먼스 말씀드리고 콘서트 장소도 적절치 않았고요. 내용도 맞지 않았습니다. 국회를 빨리 열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이 지금 한교안 대표가 해야 될 일이고 취임 100일 맞아서 국민들에게 그런 태도를 보여줄 때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네. 저는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 의원님 말씀 들어봤고요. 정 의원님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그 중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큰 원칙은 맞는 것 같고요. 그 황교안 대표의 정책 참모들, 뭐 전략 참모들이 있을 텐데 앞으로 황교안 대표가 해야 될 일은 황교안 대표는 지금 현재 그 원내 인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그 심각하다고 말씀드린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이슈에 있어서도 그 미중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며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수권 정당, 대한 정당의 대표로서 내가 이러한 그 관과 보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중도 속으로 제대로 그 착근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저도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이벤트라든지 물론 이제 젊은 세대들하고 만났기 때문에 뭐 가볍게 그런 행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진지한 자세로 대한 정당, 수권 정당으로서 나는 이러한 보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상황이 아닐까. 중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맞는데 이제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있어서 지금 내년 총선 그리고 그 이후에 대선을 본다면 그 시간적으로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 확실하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황 대표의 또 고민 중에 하나가 최근 일단 막말 논란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뭐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당장 좀 김문수 전 지사가 야당은 입이 무기다, 야당 대표가 왜 입을 틀어막냐 이렇게 좀 비판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황 대표 입장에서도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그 말을 할 때 3번 생각하고 말을 하라라는 말 직후에 10분 후에 사무총장이 그 이제 걸레질 발언으로 논란이 됐고 또 이제 그 김문수 전 도지사가 그 차명진 전 의원을 두둔하면서 차명진 의원의 발언은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입을 막느냐라고 이제 강력 항의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 면이 안 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교안 대표에 대한 이런 뭐 사무총장 대변인 그리고 그 정책위의장 원내 대표 원내 대변인까지 해서 당의 중요한 인사들이 거의 뭐 하루 걸러 하루마다 이렇게 사고가 나오고 또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발이 나오는 그런 지경이다 보니 참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제가 그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그 아주 그 뭐라 그래 열렬 지지자들이 이런 걸 좋아합니다. 이런
좀 과격한 말, 과격한 행동. 그래서 생긴 현상이기 때문에 그들을 의식하는 정치를 일정 정도 선을 긋고 좀 중도, 아까 얘기했던 중도 속으로 들어가는 실질적인 행위. 그러니까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대통령과 만나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모습이야말로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네. 그런 건 안 하고 징계해야 될 것은 또 솜방망이 징계 처분하고 네. 시점을 놓치는 거란 말입니다. 사무총장이 잘못한 발언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죠, 바로. 사퇴를 시키고 새로운 사무총장을 통해서 일신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런 실수가 안 나오는데 그거는 적당히 넘어가고 경고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마음이 없는 거다. 말로만 경고하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경고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아니냐라고 네. 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국회 정상화, 그다음에 대통령과의 회담, 그리고 징계를 제때 적시에 잘라야 될 사람을 잘라서 면모를 바꿔줘야지만 한교안 대표의 진정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지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고 봅니다. 예, 뭐 어찌됐든 지금의 이런 상황들은 황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지금 뭐 정치로 보면 아직은 그 초년생이고 오늘 딱 대표된 지 100일 됐다고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도 곤혹스러운 건 맞고요. 또 사실 막말이라는 게 요번에 이제 자유한국당에 이렇게 그 주요 인사들이 막말을 하면서 굉장히 그 논란이 됐지만 이게 한국 정치에 있어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막말의 수준을 넘는 뭐 육두문자가 나고 그래서 논란이 되고 그런 게 여태까지 인터넷에 떠다니는데 그런 걸 보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한국 정치가 얼마나 후진적인가를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와가지고 왜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느냐. 만약에 그 5.18 망언 당시에 황교안 대표가 대표로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갔다면 황교안 대표 개인의 지지도는 말할 것도 없고 자유한국당의 지지도도 상당 부분 그 견인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막말이 나왔을 때 지금 김현 의원의 지적대로 그 신속하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마치 또 이렇게 그냥 담 넘어가듯 하는 용어로 경고한다,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요. 여기 김문수 지사 그 말 하잖아요. 야당은 입이 무기라고?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야당이 그럼 돈이 무기겠습니까? 입이 무기인데 그렇다 하여 막말로 해가지고선 어떤 그런 그 소위 그 막말 자체가 사이다 발언인 것처럼 오해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그건 당장 지지율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촌철살인을 하면서 막말이 아닌 사람의 감성과 이성에 정확하게 그 겨냥하는 그러한 어떤 그 정치인의 예리함을 지금 보여줘야 되고 황교안 대표가 참 숙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황 대표의 다음 스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총선 전략을 담당하는 여의도연구원 김세연 위원장이 종로 출마를 촉구하는 또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또 비례대표에 나서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총선 출마냐 비례대표냐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전략이 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대표의 출마 문제가 먼저 거론되는 건 제가 볼 때는 안 맞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총선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가 종합적으로 나오고 거기에 대표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이제 마지막 이제 퍼즐의 정점이 돼야 되는데 예. 거꾸로 해요. 대표를 놓고 나머지 전략을 짜니까 이게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로 출마가 전공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여의도 연구소의 원장이 어떤 기준에서 그게 나왔는지는 저는 정말 의아스럽고요. 지금 대표를 쟁점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근데 종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에 맞춰보면 사실은 정당의 대표는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선거대책위원장이죠.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데 그분을 종로에 묶어둔다는 얘기는 선거 전략을 거꾸로 쓰는 거라고 보죠. 그래서 비례대표를 하더라도 하위 순번으로 해서 배수의 진을 치죠. 보통의 경우는 당대표가 야당의 경우 이제 진두지휘를 할 경우는 그렇게 해서 그 비례대표로 지지율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인물을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비교적 유리한 지역, 그러니까 뭐 대구, 경북 이런 지역에 새로운 인물을 수혈을 해서 당의 간판을 좀 바꿔주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하고 그렇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하에서 대표의 거치가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로에 출마를 하는 걸로
자유한국당이 정리가 된다라면 저희로서는 감사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로라는 곳이 정치 1번지라는 상징성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고 예. 또 여당에서 지금 이낙연 총리라든지 뭐 임종석 대통령 실장이 출마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이라는 자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을 대표하고 또 대선 예비 주자 중에 지금 그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다 보니 그 상징성으로 본인을 던지는 그런 종로 출마가 어떻겠느냐라는 게 아마 그 당 싱크탱크의 그 좌장의 그 개인 견해인 것 같고요. 황교안 대표는 이미 자기가 무엇을 하든 당에 도움이 되고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 자기는 자기를 던지겠다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로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어떤 전략하에서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황교안 대표가 뭐 자기는 비례대표로 선거를 총지휘하겠다 이렇게 지금 소극적으로 나오는 입장은 아니다. 매우 적극적이고 자신을 다 던지겠다라는 입장까지는 분명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김현 의원님께서 황교안 대표가 이제 종로로 나오면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이낙연 총리 출마설도 있고요, 임종석 전 실장의 출마설도 있던데요. 정세균 전 의장님의 거취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이고요. 그다음 2016년도에도 오세훈 전 그 시장하고 정세균 의장하고 붙었을 때 13%로 정세균 의장이 짓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골목골목 선거운동을 하시고 오세훈 전 시장이 전국으로 뛰면서 이제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결과로는 떨어지게 됐고 정세균 의장이 압도적으로 당선된 지역이 이제 2016년도 종로인데요. 저희가 지금 뭐 종로가 어떻게 구도가 잡혀 있다라고 결론을 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종로가 예전에는 뭐 정치 1번지 이렇게 해서 상징적인 곳이었는데 요즘에는 전국이 다 1번지입니다. 어디 한 군데가 도드라지게 선거에서 중요하고 나머지는 덜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그 판세가 많이 바뀌었고 지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1번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서울 중심, 수도권 중심의 그런 논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정치 1번지가 과연 종로일까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요. 저희는 모두 다 중요한 선거구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총선을 어떻게 치를 건가의 전략적 기초하에 종로가 배치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추념사부터 또 정상화 이슈까지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